아버지, 저는 죽은 줄 아셨죠? 이 미친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 아들은 사고로 죽었어. 돈이 필요하면 바로 말해. 그리고 당장 꺼져. 이곳은 절벽 위에 자리한 저택. 20해 전 바로 이곳에서 한 아이의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이 파도 소리에 삼켜졌다. 그날 그의 아버지는 손수 브레이크 라인을 끊었다. 단지 품에 안은 사생아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20해가 지난 지금 같은 장소에서 극도로 사치스러운 후계자 계승 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이 300명의 하객들이 입은 예복과 장신구에 쏟아져 내려 눈부신 부귀의 기운을 연출했다. 삼페인 타워는 무대 왼쪽에서 호박색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웨이터는 은쟁반을 들고 인파 사이를 오갔지만 쟁반 위의 캐비어 안주는 아직 절반도 덜려있지 않았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 누구도 음식 때문에 온 게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이름 때문에 왔다. 한국 재계를 반세기 동안 지배해온 그 성씨가 오늘 밤 세 번째 권력 이양을 완성하려 하고 있었다. 오늘은 범한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일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그룹 회장 엄정국이 마침내 그의 후계자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모든 시선은 무대 오른쪽에 단정하게 서 있는 젊은이에게 희미하게나마 쏠려 있었다. 엄세훈, 26살. 미국 와튼스쿨에서 돌아온 지 불과 2년 만에 세 건이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주도했다. 그는 엄정국 젊은 시절에 가장 상징적인 눈매를 물려받았고, 콧날은 오똑하며 입술선은 날씬하고 세련됐다. 양복은 프랑스에서 맞춤 제작한 것이었고, 소매의 사파이어 커프스 단추는 조명 아래에서 절제된 빛을 반짝였다. 언론은 그를 한국 재계가 가장 기대하는 재벌 3세라 불렀고, 재계 주간지는 그를 표지 모델로 한 특집호까지 미리 인쇄해 놓았다. 오늘 밤 공식 발표만을 기다리며 인쇄소에서는 500건의 잡지가 제본 중이었고, 표지 위에 엄세훈은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범한그룹 본사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들은 아직 이 밤이 지나면 그 잡지들이 전부 폐기될 것이라는 걸 몰랐다. 엄정국은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은혜색 맞춤 정장은 그의 체형에 완벽히 들어맞았고, 62살의 나이가 50대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새까맣게 염색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거의 주름이 없었다. 석 달에 한 번씩 받는 피부 관리의 효과였다. 그는 마이크를 쥐고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가 평생의 열정을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맡기려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엄정국의 인생 궤적은 완벽에 가까웠다. 차남에서 회장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한 인쇄공장을 물류 부동산 후 금융으로 이어지는 거대 그룹으로 키워냈으며, 해외 유학파 아들을 키워내 오늘 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0명의 인사들 앞에서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된 대관식을 거행하려는 중이었다. 여러 기빈 여러분, 범한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이 갑작스러운 둔탁한 충격음에 끊겼다. 그 소리는 연회장 입구에서 들려왔다. 무거운 쌍짝 금빛 문이 맨손으로 밀려 열리면서 문짝이 안쪽 흡음판에 부딪혀놨고 무거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입구 근처 테이블에 앉은 하객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문은 구리 심재로 되어 있었고 한 짝당 무게가 200kg이나 나갔다.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밀 수 없는 무게였다. 하지만 문을 민 그 남자는 온몸에 무게를 실어 들이받은 듯했고, 문짝은 열린 후에도 살짝 되튕겨 나왔다. 엄정국도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인파를 넘어 입구의 역광 속에 선 형체를 향했다. 그것은 한 남자였다. 체격은 날렁하지만 다소 마른 편이었고, 낡아 보이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가느다란 물방울들이 맺혀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는 크지 않았지만 오후 내내 계속되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몇 가닥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비를 맞고 걸어 들어온 뒤 닦지 않은 것처럼 그의 뒤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이 그의 실루엣을 흐릿한 금빛 테두리로 감쌌지만 아무도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그는 입구에서 2초 동안 멈춰섰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는 걷기 시작했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걸음마다 연의 배경음악이 바뀌는 틈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마치 일부러 박자를 맞춘 것처럼. 그는 첫 번째 원탁 사이를 지나 삼페인 타워를 우회해 무대 방향으로 곧장 걸어갔다. 도중에 한 웨이터가 쟁반을 든 채 그의 앞을 막았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고 그저 말없이 한 걸음 멈췄다. 웨이터는 그의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형의 기운에 압도당해 2걸음 물러섰다. 그는 계속 걸어 무대까지 5걸음 남은 곳에서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다. 조명이 드디어 그의 얼굴을 비쳤다. 그것은 세월과 그보다 더 무거운 무엇인가에 의해 마모된 얼굴이었다. 광대뼈에서는 날카로웠고 턱에는 옅은 낡은 흉터가 있었다. 왼쪽 깃불에서 턱 끝까지 이어지는 날카로운 무엇인가에 베인 듯했지만 완벽하게 아물지 않은 흉터. 눈동자는 짙은 갈색이었고 동공은 크고 무거웠다. 마치 바닥을 알 수 없는 2개의 깊은 웅덩이처럼. 그의 콧날은 한때 부러진 적이 있었는지 아주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지만 그의 오관에 대칭감이 부족하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재벌 세계가 가장 중시하는 타고난 체면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의 입술은 얇고 갈라져 있었으며 아랫입술 중간에는 오래된 갈라진 상처가 하얀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관절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오랜 세월 펜을 쥐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번갈아 하며 남긴 흔적, 2가지 전혀 다른 노동이 그의 손 위에 겹쳐져 있었다. 그는 엄세훈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고 마르지만 허약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주변에 있던 몇몇 이사들이 본능적으로 반걸음 물러서게 만드는 어떤 기운이 있었다. 진정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 그것은 큰 고통을 겪고 나락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진흙 속에서 한 치 한 치 스스로를 끌어올린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이었다. 그의 눈빛이 연회장 전체를 훑을 때 마치 누군가가 연회장 안의 공기를 10분의 1쯤 빼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신듯이 갈라져 있었고 오랜 시간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마모된 느낌이었다. 낮아서 앞줄 사람들만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연회장의 음향 시스템이 그의 목소리를 모든 구석에 전달했다. 그 호칭은 한 대의 뺨맞기처럼 엄정국의 여유로운 얼굴을 후려쳤다. 음향기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장비를 확인했다. 이 낯선 남자가 어떻게 연회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지? 하지만 음향은 고장 나지 않았고 마이크는 남자가 방금 지나친 스탠드형 마이크 스탠드 위에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스위치를 켰을 뿐이었다. 그렇게 간단했다. 그는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연회장의 배치를 관찰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한 번 이상. 저는 죽은 줄 아셨죠? 엄정국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것은 생리학적 반응이었다. 동공이 10분의 1초 만에 바늘 끝만하게 오그라들었다. 마이크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직 끊기지 않았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20해가 지났습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살짝 당겨졌다. 웃음은 아니었다. 20해 전 아버지께서 손수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신 그 아이가. 그는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천천히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꺼내는 동작은 매우 느렸다. 마치 그 사진이 너무 무거워서 몸속 가장 깊은 어딘가에서 꺼내야만 하는 것처럼. 사진은 코팅되어 있었지만 코팅막 아래에는 선명한 짙은 갈색 자국이 있었다. 그것은 핏자국이었다. 핏자국은 사진 속 어린 남자아이의 옷깃 위치에서 번져나와 사진 가장자리까지 퍼져 있었다. 그리고 진흙,
마른 뒤에 암갈색 진흙 자국이 사진 왼쪽 하단을 덮고 있었다. 그런 진흙은 강가에서만 볼 수 있는 잔모래와 자갈이 섞인 충적층 진흙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배경은 1990년대의 낡은 공장 건물이었다. 범안그룹 최초의 인쇄 공장터로 이미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상업용 빌딩이 세워져 있었다. 젊은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고 하얀 치아를 드러낸 채 한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받치고 다른 팔로 아이의 등을 감싸 안고 있었다. 아이는 남자의 목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남자의 어깨 움푹 팬 곳에 파묻은 채 반쯤 묻은 눈만을 살짝 내보이고 있었다. 남자는 사진을 붉은 벨벳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사진은 반 미터가량 미끄러져 포아그라 소스 접시 옆에 멈췄다. 몇몇 여성 하객들이 사진 속 얼굴을 알아보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들은 그 젊은 남자가 엄정국임을 알아봤다. 30살 전의 엄정국, 의기양양하고 아직 권력과 돈에 절여지지 않은 그 시절의 얼굴. 그리고 그 아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아버지의 목에 매달린 그 어린아이. 지금 이렇게 흠뻑 젖고 낡은 흉터를 안고 있는 이 남자는 분명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짙은 갈색, 크고 무거운 눈. 오늘 저는 그때의 이자를 가져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평온해졌다. 마치 공문서를 낭독하듯이. 그런 평온함은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보통 사람이 극도로 분노하면 포효하거나 침묵하지만 그는 둘 다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직 20해의 시간이 침전시킨 어떤 결론만이 들어있었다. 이 그룹의 신임 회장 자격으로. 누군가 술잔을 엎었다. 짙은 적색 액체가 흰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갔다. 마치 생채기 하나가 베인 것처럼. 엄세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 없이 한 글자를 묻고 있었다. 누구? 저 남자가 누구야? 엄정국은 그 남자의 얼굴을 3초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품위 있고 약간은 화가 난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가장 가까운 경비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미소의 근육 움직임은 훈련된 것이었다. 수천 번의 연회에서 익힌 표준 표정,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확히 15도.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그를 배신했다. 그 두 눈에는 뱀이 꼬리를 밟혔을 때의 그런 빛이 번뜩였다. 경비원. 정신병자가 왔네. 당장 끌어내. 기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경비원 2명이 빠르게 걸어왔다. 선두의 경비원이 남자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남자의 코트 원단은 매우 낡아서 경비원의 손가락이 그 거친 울 혼방 원단에 닿았을 때 본능적으로 찌푸렸다. 이런 질감의 옷은 이 연회장에서 유일무이했다. 그것은 다른 계층에 속하는 것이었다. 남자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휴대폰 화면을 켜보였다. 화면에는 실시간 감시 카메라의 영상이 비치고 있었다. 연회장 아래 신라호텔 광장 위에 세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동시에 빨간색과 파란색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 무음의 압박감은 경찰 사이렌보다 훨씬 더 숨막히게 했다. 차체는 모두 현대자동차였고 어떤 공식 표시도 없었지만 번호판은 극소수 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는 외자 2자리 시리즈였다. 차량 옆에는 짙은 회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4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비를 맞으며 움직이지 않고 호텔 7층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어떤 신호를 기다리듯이. 수고하지 마세요. 창밖을 보시죠. 경비원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한 테이블의 하객들을 따라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다. 광장에 주차된 차량들, 비 속에 서 있는 인형들. 그의 손이 움츠러들었다. 이런 급의 연회에서 여러 해 일해온 그는 취한 부자 아들, 소란 피우는 주주, 난입하는 기자들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그는 이런 진영을 본 적이 없었다.
그 차량들과 그 사람들이 내뿜는 기운은 체포가 아니라 더 느리고 더 철저한 청산의 냄새였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신듯이 갈라져 있었고 오랜 시간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마모된 느낌이었다. 낮아서 앞줄 사람들만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연회장의 음향 시스템이 그의 목소리를 모든 구석에 전달했다. 그 호칭은 한 대의 뺨맞기처럼 엄정국의 여유로운 얼굴을 후려쳤다. 음향기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장비를 확인했다. 이 낯선 남자가 어떻게 연회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지? 하지만 음향은 고장 나지 않았고 마이크는 남자가 방금 지나친 스탠드형 마이크 스탠드 위에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스위치를 켰을 뿐이었다. 그렇게 간단했다. 그는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연회장의 배치를 관찰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한 번 이상. 저는 죽은 줄 아셨죠? 엄정국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것은 생리학적 반응이었다. 동공이 10분의 1초 만에 바늘 끝만하게 오그라들었다. 마이크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직 끊기지 않았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20해가 지났습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살짝 당겨졌다. 웃음은 아니었다. 20해 전 아버지께서 손수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신 그 아이가. 그는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천천히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꺼내는 동작은 매우 느렸다. 마치 그 사진이 너무 무거워서 몸속 가장 깊은 어딘가에서 꺼내야만 하는 것처럼. 사진은 코팅되어 있었지만 코팅막 아래에는 선명한 짙은 갈색 자국이 있었다. 그것은 핏자국이었다. 핏자국은 사진 속 어린 남자아이의 옷깃 위치에서 번져나와 사진 가장자리까지 퍼져 있었다. 그리고 진흙, 마른 뒤에 암갈색 진흙 자국이 사진 왼쪽 하단을 덮고 있었다. 그런 진흙은 강가에서만 볼 수 있는 잔모래와 자갈이 섞인 충적층 진흙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배경은 1990년대의 낡은 공장 건물이었다. 범안그룹 최초의 인쇄 공장터로 이미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상업용 빌딩이 세워져 있었다. 젊은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고 하얀 치아를 드러낸 채 한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받치고 다른 팔로 아이의 등을 감싸 안고 있었다. 아이는 남자의 목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남자의 어깨 움푹 팬 곳에 파묻은 채 반쯤 묻은 눈만을 살짝 내보이고 있었다. 남자는 사진을 붉은 벨벳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사진은 반 미터가량 미끄러져 포아그라 소스 접시 옆에 멈췄다. 몇몇 여성 하객들이 사진 속 얼굴을 알아보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들은 그 젊은 남자가 엄정국임을 알아봤다. 30살 전의 엄정국, 의기양양하고 아직 권력과 돈에 절여지지 않은 그 시절의 얼굴. 그리고 그 아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아버지의 목에 매달린 그 어린아이. 지금 이렇게 흠뻑 젖고 낡은 흉터를 안고 있는 이 남자는 분명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짙은 갈색, 크고 무거운 눈. 오늘 저는 그때의 이자를 가져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평온해졌다. 마치 공문서를 낭독하듯이. 그런 평온함은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보통 사람이 극도로 분노하면 포효하거나 침묵하지만 그는 둘 다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직 20해의 시간이 침전시킨 어떤 결론만이 들어있었다. 이 그룹의 신임 회장 자격으로. 누군가 술잔을 엎었다. 짙은 적색 액체가 흰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갔다. 마치 생채기 하나가 베인 것처럼. 엄세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 없이 한 글자를 묻고 있었다. 누구? 저 남자가 누구야? 엄정국은 그 남자의 얼굴을 3초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품위 있고 약간은 화가 난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가장 가까운 경비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미소의 근육 움직임은 훈련된 것이었다. 수천 번의 연회에서 익힌 표준 표정,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확히 15도.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그를 배신했다. 그 두 눈에는 뱀이 꼬리를 밟혔을 때의 그런 빛이 번뜩였다. 경비원. 정신병자가 왔네. 당장 끌어내. 기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경비원 2명이 빠르게 걸어왔다. 선두의 경비원이 남자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남자의 코트 원단은 매우 낡아서 경비원의 손가락이 그 거친 울 혼방 원단에 닿았을 때 본능적으로 찌푸렸다. 이런 질감의 옷은 이 연회장에서 유일무이했다. 그것은 다른 계층에 속하는 것이었다. 남자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휴대폰 화면을 켜보였다. 화면에는 실시간 감시 카메라의 영상이 비치고 있었다. 연회장 아래 신라호텔 광장 위에 세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동시에 빨간색과 파란색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 무음의 압박감은 경찰 사이렌보다 훨씬 더 숨막히게 했다. 차체는 모두 현대자동차였고 어떤 공식 표시도 없었지만 번호판은 극소수 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는 외자 2자리 시리즈였다. 차량 옆에는 짙은 회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4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비를 맞으며 움직이지 않고 호텔 7층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어떤 신호를 기다리듯이. 수고하지 마세요. 창밖을 보시죠. 경비원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한 테이블의 하객들을 따라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다. 광장에 주차된 차량들, 비 속에 서 있는 인형들. 그의 손이 움츠러들었다. 이런 급의 연회에서 여러 해 일해온 그는 취한 부자 아들, 소란 피우는 주주, 난입하는 기자들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그는 이런 진영을 본 적이 없었다. 그 차량들과 그 사람들이 내뿜는 기운은 체포가 아니라 더 느리고 더 철저한 청산의 냄새였다. 그 세 대의 차량 문이 동시에 열렸다. 먼저 내린 것은 짙은 회색 행정복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었다. 가슴에는 금색 배지가 달려 있었다. 고위 감사원의 표식이었다. 배지는 봉황 모양이었고 꼬리 깃털에는 3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감사원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표시였다. 이어서 짙은 회색 정장 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끼어 있었고 갈색 종이 표지의 빨간 공이는 7층 위에서도 그 무게가 짐작될 정도였다. 그녀는 걸음이 매우 빠르고 안정적이었으며 하이힐이 광장 바닥 타일 위에서 리듬감 있는 맑은 소리를 냈다. 서류 맨 위장의 모서리가 살짝 드러나 있었고 그 위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보였다. 관계사거래 조사팀 긴급 즉시 발효. 그들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이 호텔은 남자의 시선이 창밖에서 돌아와 연회장 전체를 훑었다. 이 빌딩, 심지어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이탈리아 수제 의자까지 3분 전에 공식적으로 제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그가 엄정국을 향해 몸을 돌렸다. 주변의 공기가 산소가 빠져나간 듯 무거워졌다. 삼페인색 정장을 입은 한 기부인이 급히 술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동작이 너무 급해 술이 흘러 소매를 적셨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여 닦지도 않았다. 한 백발의 이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한번 뒤집어 보더니 다시 급히 덮었다. 구석에서는 젊은 여성 하객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떨려 화면이 계속 흔들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300명의 연회장이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리고 당신, 엄정국 씨는 20년 전 고의 살인 미수, 지속적 직무상 횡령, 그리고 해외 자금 세탁 3가지 혐의로 오늘 기소됩니다. 연회장의 연문이 딩 소리와 함께 열렸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것이다. 그 여성 변호사가 맨 앞에 서서 걸어왔다. 하이힐이 두꺼운 카페트 위를 밟는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그녀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서류를 엄정국 앞에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첫 장을 펼쳤다. 빨간 도장이 찍힌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였다. 서류 첫 줄은 기소장 제목이었고 두 번째 줄은 피기소인의 성명이었다. 엄정국, 1963년생,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모든 정보가 정확무호했다. 엄정국의 손끝이 갈색 종이 표지에 닿았을 때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오므라들었다. 그는 1000번이 넘는 이사회 계약을 주재했고 그가 서명한 계약서를 쌓으면 그의 키보다 높았지만 지금 그의 손가락이 그 서류에 닿았을 때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 반치쯤 움츠러들었다. 그 미세한,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후퇴 동작이 앞줄의 몇몇 이사들에게 포착되었다. 그들은 시선을 교환했다. 그 눈빛에는 같은 단어가 쓰여 있었다. 끝났다. 그리고 엄정국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 적 없는 짐승 같은 사나운 눈빛으로 그 역광 속에서 걸어온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자애도 죄책감도 없었고 오직 궁지에 몰린 맹수의 원시적 폭력성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동공이 확장되고 호흡이 빨라졌으며 콧방울이 벌름거리고 입술은 뒤로 찢어졌다. 그것은 위협에 직면한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었고 21년 전 그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이 절벽 아래로 돌진하는 것을 차 안에서 바라보던 그때와 똑같았다. 너. 그의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은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너 누구야? 남자가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였다. 그 동작이 오른쪽 귀의 낡은 흉터를 조명 아래에서 연분홍색으로 반짝이게 했다. 흉터는 그의 귓불 아래에서 턱 끝까지 이어졌고 세월이 흐르며 색이 바랜 가느다란 선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가 강물 속에서 바위에 베인 상처였다. 그가 기어 올라왔을 때 피가 강물과 섞여 얼굴 가득 흘러내렸고 어부는 그가 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완전히 비쳤다. 그의 얼굴은 강한 빛 아래에서 건강하지 못한 창백함을 드러냈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 만성적 수면 부족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매우 빛났다. 그 빛은 젊은이의 의기양양한 광택이 아니라 찬물에 수없이 씻긴 뒤에도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것의 빛이었다. 엄정국은 그를 5초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그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입술이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벌어지며 거의 들리지 않는 숨소리를 냈다. 그 음절은 그의 폐부 가장 깊은 곳에서 압착되어 나온 것 같았다. 30년 전의 기억, 그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어떤 이름의 무게를 짊은 채 승우. 남자가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눈에 닿지 않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짙은 갈색 동공에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점들이 비쳤지만 그 빛점들은 얼음층 아래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박지만 온기가 없었다. 21년 3개월 만입니다. 아버지, 드디어 제 이름을 기억하셨군요. 두 번째 부인이 기빈석에서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의자가 반미터 뒤로 밀리며 다리가 나무 바닥을 긁어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엄승우를 응시했고 얼굴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창백해졌다. 먼저 혈색이 사라지고 이어서 회청색 바탕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신 목소리만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오늘 밤 입은 삼페인색 이브닝 드레스는 디올의 최신작으로 전 세계 15점 한정판이었다. 그녀는 파리에서 특별히 구해 입은 것이었다. 그 순간 그 1800만 원짜리 드레스의 앞자락에 작은 땀 자국이 번졌지만 그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21년 전 그 결혼식의 신부였다. 김미숙, 범한그룹 전임 회장 김태용의 외동딸. 그녀가 엄정국과 결혼했을 때 25살이었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범한 전체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 결혼식은 서울 힐튼 호텔에서 거행되었고 800명의 하객이 초대되었다. 신부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4.5캐럿이었고
엄정국이 직접 골랐다. 그 반지의 구매일은 바로 강혜영과 엄승우가 강에 빠진 바로 그날이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강혜영의 부모님은 결혼식 석 달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작은 인쇄 공장도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엄가는 이 혼사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고아의 지참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였지만 엄정국이 강하게 고집했고 당시 회장이었던 엄정국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이렇게 고집하는 게 드물어 묵인했다. 이듬해 봄 엄승우가 태어났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유난히 컸고 분만실에 있던 다른 세 아기가 모두 깨어날 정도였다. 엄정국은 그날 매우 기뻤다. 그는 방금 인생 첫 1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참이었고 병원 복도를 아기를 안고 오가며 발라드도 아닌 동요를 흥얼거렸다. 간호사들은 그렇게 행복한 새 아빠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결혼은 7년밖에 가지 않았다. 강혜영은 엄승우가 6살이 되던 해 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상북도의 산간도로에서 비 오는 날 그녀의 차량이 급커브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30여 미터 아래의 강물로 추락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브레이크 고장, 운전 미숙이었다. 엄정국은 시신을 인수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뒤 장례식장에서 울었다. 강혜영의 친척들은 엄정국이 아주 진실하게 울었다고 말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콧물과 눈물이 얼굴 가득 흘렀다. 그들은 이 사위에게 진심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진실함 속에 얼마나 많은 성분이 섞여 있었는지, 얼마나 상처의 아픔이었고, 얼마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 후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며 오는 생리적 떨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엄정국은 범한그룹 회장의 작은 딸 김미숙과 약혼했다. 그해 엄정국의 형은 한 건이 내부 규정 위반으로 그룹 핵심부에서 축출되어 미국으로 떠났다. 그 규정 위반의 세부 사항은 공개된 적이 없었고 그룹 내부 보도자료에는 단 8글자로 쓰여 있었다. 회사 규정 위반, 이로 인한 해임, 엄정국은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다. 장인 김태영은 그와 김미숙이 약혼한 후 이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말했다. 정국아, 범한은 이제 내 거다. 엄정국은 고개를 숙이고 온화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했다. 자세히 들으면 그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가 강혜영의 부모님을 부를 때의 아버지와 같은 어조였다. 똑같은 겸손함, 똑같은 온유함, 똑같은 흠없는 부드러움. 엄승우는 그 결혼식의 어떤 사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행방불명이었다. 경찰은 강하류에서 보름 동안 수색했지만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수색대장은 최종 보고서에 지류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무리했다. 엄정국은 보고서를 보고 무표정으로 서명했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위스키 한 병을 전부 비웠고 다음날 모두에게 알코올 알레르기로 입원했다고 말하며 세건이 중요한 회의에 불참했다. 아무도 이 두 가지 일을 연결짓지 않았다. 엄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적으로 이런 소문이 돌았다. 그 아이도 그 차에 타고 있었다고. 강혜영은 그날 유치원에서 하교하는 아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차량이 강에 추락한 후 수색대는 어머니의 시신만을 찾았고 아이는 찾지 못했다. 찾지 못한 것은 때로 찾은 것보다 더 말하기 꺼려지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차라리 그 아이가 강물에 휩쓸려 갔다고 믿고 싶어 했다. 그래야 이야기가 닫힌 결말을 맞고 덮어둘 수 있는 비극이 되니까. 하지만 찾지 못했다면 그 이야기는 계속 열려 있었다. 꿰맬 수 없는 상처처럼. 엄정국은 공식적으로 아이는 외할머니가 시골에서 키운다고 말했지만 엄승우의 외할머니는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엄정국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깊이 캐묻지 않았다. 재벌 세계에서 묻지 말아야 할 질문들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침묵했다. 침묵은 이 세계의 윤활유였고 어떤 법조문보다도 효과적이었다. 오늘 밤까지는 엄승우는 연회장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핏자국과 그의 절벽 아래 진흙이 묻은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성 변호사와 감사관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법원 집행관은 입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엄승우가 그들에게 내린 지시는 기다려라였기 때문이다. 그가 할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그 말들은 그가 21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이었다. 7살의 어부 김아저씨가 진흙탕에서 그를 주워 올린 그날부터 생일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 말들을 다시 되뇌었다. 김아저씨가 그에게 첫 그릇의 생선국을 끓여 주었을 때 그는 그릇 가장자리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속에서 그 이름을 조용히 암송했다. 범한. 라디오에서 범한 그룹이 모 대상을 수상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는 어촌의 작은 가게 문턱에 앉아 그 뉴스를 끝까지 듣고 집에 돌아가 연필로 종이에 엄정국 세 글자를 썼다. 그의 글씨는 매우 못생겼다. 김아저씨의 어촌에는 학교에 간 사람이 없었고 그는 김아저씨가 그물을 수리하는 것을 도우면서 이웃 초등학교 창문 너머로 글자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자를 쓸 때마다 획이 비뚤어졌고 그 글자는 마치 기울어진 산처럼 보였다. 그는 그 산을 바로 쓰는데 3년이 걸렸다. 그는 오늘 밤 그 산을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무대의 콘솔로 걸어갔다. 손가락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원래 실적 PPT를 재생하기 위해 꽂혀 있던 USB를 뽑아냈다. 그리고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검은색 USB를 꺼냈다. USB의 플라스틱 케이스는 이미 마모되어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는 10년 동안 사용해온 것이었다. 그 안에는 지난 10여 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포트에 꽂았다. 뒤에 있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먼저 몇 번 눈보라처럼 깜빡였다. 모두가 장비 고장인 줄 알았고 음향기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확인하려 했지만 엄승우가 한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화면에 화질이 거친 한 편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화면은 비 오는 날이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규칙적인 고무 마찰음을 냈다. 아뷰리 너머는 회색의 산길이었고 양쪽의 나무들은 바람의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길가의 가드레일은 오래되어 일부 구간이 끊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회색빛 자갈밭이 드러나 있었다. 화면 오른쪽 하단의 타임스탬프는 2005년 9월 14일 오후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엄정국이 갑자기 일어섰다. 의자가 그와 함께 반미터 뒤로 밀렸다. 꺼. 당장 꺼. 그의 목소리는 신듯 갈라졌고 손가락은 떨며 콘솔을 가리켰다. 이건 위조야. 당장 꺼.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강혜영의 부모님은 결혼식 석 달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작은 인쇄 공장도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엄가는 이 혼사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고아의 지참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였지만 엄정국이 강하게 고집했고 당시 회장이었던 엄정국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이렇게 고집하는 게 드물어 묵인했다. 이듬해 봄 엄승우가 태어났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유난히 컸고 분만실에 있던 다른 세 아기가 모두 깨어날 정도였다. 엄정국은 그날 매우 기뻤다. 그는 방금 인생 첫 1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참이었고 병원 복도를 아기를 안고 오가며 발라드도 아닌 동요를 흥얼거렸다. 간호사들은 그렇게 행복한 새 아빠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결혼은 7년밖에 가지 않았다. 강혜영은 엄승우가 6살이 되던 해 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상북도의 산간도로에서 비 오는 날 그녀의 차량이 급커브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30여 미터 아래의 강물로 추락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브레이크 고장, 운전 미숙이었다. 엄정국은 시신을 인수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뒤 장례식장에서 울었다. 강혜영의 친척들은 엄정국이 아주 진실하게 울었다고 말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콧물과 눈물이 얼굴 가득 흘렀다. 그들은 이 사위에게 진심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진실함 속에 얼마나 많은 성분이 섞여 있었는지
얼마나 상처의 아픔이었고 얼마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 후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며 오는 생리적 떨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엄정국은 범안그룹 회장의 작은 딸 김미숙과 약혼했다. 그해 엄정국의 형은 한 건이 내부 규정 위반으로 그룹 핵심부에서 축출되어 미국으로 떠났다. 그 규정 위반의 세부 사항은 공개된 적이 없었고 그룹 내부 보도자료에는 단 8글자로 쓰여 있었다. 회사 규정 위반, 이로 인한 해임, 엄정국은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다. 장인 김태영은 그와 김미숙이 약혼한 후 이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말했다. 정국아, 범안은 이제 내 거다. 엄정국은 고개를 숙이고 온화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했다. 자세히 들으면 그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가 강혜영의 부모님을 부를 때의 아버지와 같은 어조였다. 똑같은 겸손함, 똑같은 온유함, 똑같은 흠없는 부드러움. 엄승우는 그 결혼식의 어떤 사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행방불명이었다. 경찰은 강하류에서 보름 동안 수색했지만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수색대장은 최종 보고서에 지류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무리했다. 엄정국은 보고서를 보고 무표정으로 서명했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위스키 한 병을 전부 비웠고 다음날 모두에게 알코올 알레르기로 입원했다고 말하며 세건이 중요한 회의에 불참했다. 아무도 이 두 가지 일을 연결짓지 않았다. 엄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적으로 이런 소문이 돌았다. 그 아이도 그 차에 타고 있었다고. 강혜영은 그날 유치원에서 하교하는 아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차량이 강에 추락한 후 수색대는 어머니의 시신만을 찾았고 아이는 찾지 못했다. 찾지 못한 것은 때로 찾은 것보다 더 말하기 꺼려지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차라리 그 아이가 강물에 휩쓸려 갔다고 믿고 싶어 했다. 그래야 이야기가 닫힌 결말을 맞고 덮어둘 수 있는 비극이 되니까. 하지만 찾지 못했다면 그 이야기는 계속 열려 있었다. 꿰맬 수 없는 상처처럼. 엄정국은 공식적으로 아이는 외할머니가 시골에서 키운다고 말했지만 엄승우의 외할머니는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엄정국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깊이 캐묻지 않았다. 재벌 세계에서 묻지 말아야 할 질문들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침묵했다. 침묵은 이 세계의 윤활유였고 어떤 법조문보다도 효과적이었다. 오늘 밤까지는 엄승우는 연회장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핏자국과 그의 절벽 아래 진흙이 묻은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성 변호사와 감사관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법원 집행관은 입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엄승우가 그들에게 내린 지시는 기다려라였기 때문이다. 그가 할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그 말들은 그가 21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이었다. 7살의 어부 김아저씨가 진흙탕에서 그를 주워 올린 그날부터 생일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 말들을 다시 되뇌었다. 김아저씨가 그에게 첫 그릇의 생선국을 끓여 주었을 때 그는 그릇 가장자리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속에서 그 이름을 조용히 암송했다. 범안. 라디오에서 범안그룹이 모 대상을 수상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는 어촌의 작은 가게 문턱에 앉아 그 뉴스를 끝까지 듣고 집에 돌아가 연필로 종이에 엄정국 3글자를 썼다. 그의 글씨는 매우 못생겼다. 김아저씨의 어촌에는 학교에 간 사람이 없었고 그는 김아저씨가 그물을 수리하는 것을 도우면서 이웃 초등학교 창문 너머로 글자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자를 쓸 때마다 획이 비뚤어졌고 그 글자는 마치 기울어진 산처럼 보였다. 그는 그 산을 바로 쓰는데 3년이 걸렸다. 그는 오늘 밤 그 산을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무대의 콘솔로 걸어갔다. 손가락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원래 실적 PPT를 재생하기 위해 꽂혀있던 USB를 뽑아냈다. 그리고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검은색 USB를 꺼냈다. USB의 플라스틱 케이스는 이미 마모되어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는 10년 동안 사용해 온 것이었다.
그 안에는 지난 10여 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포트에 꽂았다. 뒤에 있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먼저 몇 번 눈보라처럼 깜빡였다. 모두가 장비 고장인 줄 알았고 음향기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확인하려 했지만 엄승우가 한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화면에 화질이 거친 한 편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화면은 비 오는 날이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규칙적인 고무 마찰음을 냈다. 아뷰리 너머는 회색의 산길이었고 양쪽의 나무들은 바람의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길가의 가드레일은 오래되어 일부 구간이 끊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회색빛 자갈밭이 드러나 있었다. 화면 오른쪽 하단의 타임스탬프는 2005년 9월 14일 오후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엄정국이 갑자기 일어섰다. 의자가 그와 함께 반미터 뒤로 밀렸다. 꺼. 당장 꺼. 그의 목소리는 신듯 갈라졌고 손가락은 떨며 콘솔을 가리켰다. 이건 위조야. 당장 꺼.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강혜영의 부모님은 결혼식 석 달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작은 인쇄 공장도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엄가는 이 혼사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고아의 지참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였지만 엄정국이 강하게 고집했고 당시 회장이었던 엄정국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이렇게 고집하는 게 드물어 묵인했다. 이듬해 봄 엄승우가 태어났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유난히 컸고 분만실에 있던 다른 세 아기가 모두 깨어날 정도였다. 엄정국은 그날 매우 기뻤다. 그는 방금 인생 첫 1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참이었고 병원 복도를 아기를 안고 오가며 발라드도 아닌 동요를 흥얼거렸다. 간호사들은 그렇게 행복한 새 아빠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결혼은 7년밖에 가지 않았다. 강혜영은 엄승우가 6살이 되던 해 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상북도의 산간도로에서 비 오는 날 그녀의 차량이 급커브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30여 미터 아래의 강물로 추락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브레이크 고장, 운전 미숙이었다. 엄정국은 시신을 인수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뒤 장례식장에서 울었다. 강혜영의 친척들은 엄정국이 아주 진실하게 울었다고 말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콧물과 눈물이 얼굴 가득 흘렀다. 그들은 이 사위에게 진심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진실함 속에 얼마나 많은 성분이 섞여 있었는지, 얼마나 상처의 아픔이었고, 얼마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 후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며 오는 생리적 떨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엄정국은 범한그룹 회장의 작은 딸 김미숙과 약혼했다. 그해 엄정국의 형은 한 건이 내부 규정 위반으로 그룹 핵심부에서 축출되어 미국으로 떠났다. 그 규정 위반의 세부 사항은 공개된 적이 없었고 그룹 내부 보도자료에는 단 8글자로 쓰여 있었다. 회사 규정 위반, 이로 인한 해임, 엄정국은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다. 장인 김태영은 그와 김미숙이 약혼한 후 이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말했다. 정구가 범한은 이제 내 거다. 엄정국은 고개를 숙이고 온화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했다. 자세히 들으면 그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가 강혜영의 부모님을 부를 때의 아버지와 같은 어조였다. 똑같은 겸손함, 똑같은 온유함, 똑같은 흠없는 부드러움. 엄승우는 그 결혼식의 어떤 사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행방불명이었다. 경찰은 강하류에서 보름 동안 수색했지만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수색대장은 최종 보고서에 지류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무리했다. 엄정국은 보고서를 보고 무표정으로 서명했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위스키 한 병을 전부 비웠고 다음날 모두에게 알코올 알레르기로 입원했다고 말하며 세 건이 중요한 회의에 불참했다. 아무도 이 두 가지 일을 연결짓지 않았다. 엄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적으로 이런 소문이 돌았다. 그 아이도 그 차에 타고 있었다고.
강혜영은 그날 유치원에서 하교하는 아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차량이 강에 추락한 후 수색대는 어머니의 시신만을 찾았고 아이는 찾지 못했다. 찾지 못한 것은 때로 찾은 것보다 더 말하기 꺼려지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차라리 그 아이가 강물에 휩쓸려 갔다고 믿고 싶어 했다. 그래야 이야기가 닫힌 결말을 맞고 덮어둘 수 있는 비극이 되니까. 하지만 찾지 못했다면 그 이야기는 계속 열려 있었다. 꿰맬 수 없는 상처처럼. 엄정국은 공식적으로 아이는 외할머니가 시골에서 키운다고 말했지만 엄승우의 외할머니는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엄정국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깊이 캐묻지 않았다. 재벌 세계에서 묻지 말아야 할 질문들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침묵했다. 침묵은 이 세계의 윤활유였고 어떤 법조문보다도 효과적이었다. 오늘 밤까지는 엄승우는 연회장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핏자국과 그의 절벽 아래 지늘기 묻은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성 변호사와 감사관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법원 집행관은 입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엄승우가 그들에게 내린 지시는 기다려라였기 때문이다. 그가 할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그 말들은 그가 21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이었다. 7살의 어부 김아저씨가 진흙탕에서 그를 주워 올린 그날부터 생일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 말들을 다시 되뇌었다. 김아저씨가 그에게 첫 그릇의 생선국을 끓여 주었을 때 그는 그릇 가장자리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속에서 그 이름을 조용히 암송했다. 범한. 라디오에서 범한 그룹이 모 대상을 수상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는 어촌의 작은 가게 문턱에 앉아 그 뉴스를 끝까지 듣고 집에 돌아가 연필로 종이에 엄정국 세 글자를 썼다. 그의 글씨는 매우 못생겼다. 김아저씨의 어촌에는 학교에 간 사람이 없었고 그는 김아저씨가 그물을 수리하는 것을 도우면서 이웃 초등학교 창문 너머로 글자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자를 쓸 때마다 획이 비뚤어졌고 그 글자는 마치 기울어진 산처럼 보였다. 그는 그 산을 바로 쓰는데 3년이 걸렸다. 그는 오늘 밤 그 산을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무대의 콘솔로 걸어갔다. 손가락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원래 실적 PPT를 재생하기 위해 꽂혀있던 USB를 뽑아냈다. 그리고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검은색 USB를 꺼냈다. USB의 플라스틱 케이스는 이미 마모되어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는 10년 동안 사용해온 것이었다. 그 안에는 지난 10여 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포트에 꽂았다. 뒤에 있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먼저 몇 번 눈보라처럼 깜빡였다. 모두가 장비 고장인 줄 알았고 음향기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확인하려 했지만 엄승우가 한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화면에 화질이 거친 한 편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화면은 비 오는 날이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규칙적인 고무 마찰음을 냈다. 아뷰리 너머는 회색의 산길이었고 양쪽의 나무들은 바람의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길가의 가드레일은 오래되어 일부 구간이 끊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회색빛 자갈밭이 드러나 있었다. 화면 오른쪽 하단의 타임스탬프는 2005년 9월 14일 오후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엄정국이 갑자기 일어섰다. 의자가 그와 함께 반미터 뒤로 밀렸다. 꺼. 당장 꺼. 그의 목소리는 신듯 갈라졌고 손가락은 떨며 콘솔을 가리켰다. 이건 위조야. 당장 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감사팀, 법원 집행관, 여성 변호사 모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바닥에 박힌 말뚝처럼. 엄승우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콘솔 옆에 서 있었고 등 뒤로는 연회장의 모든 하객들이 보였지만 그의 곧게 펴진 등은 한 자루의 소리 없는 칼 같았다. 화면에서 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 블랙박스의 음성 수음 품질은 좋지 않아 잡음이 심했지만 엄승우는 백엔드에서 전문 오디오 복원 소프트웨어로 프레임 단위로 처리해 두 개의 목소리,
남성과 여성을 충분히 선명하게 분리해냈다. 그 오디오를 처리하는데 엄승우는 넉 달이 걸렸다. 그는 매일 밤 자취방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계속해서 들었고, 들을 때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고, 그는 그것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그 어조에는 오싹해지는 냉정함이 있었다. 마치 수술실의 의사가 절차를 설명하듯이 브레이크 라인을 3분의 2 정도 잘랐어. 헤어핀 커브에 도달하면 정확히 끊어질 거야. 너는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저쪽 절벽에는 난간이 없어. 떨어지면 강이야. 여성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었고 그 떨림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며 성대가 불수의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너 미쳤어? 그건 나와 너의 아이야. 남성의 목소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의 비웃음에 가까운 여유로움이 섞여 있었다. 내 아이 아니야. 저 운전기사의 애야. 나는 이미 DNA 검사를 해봤어. 그 친자 확인 보고서 내가 꺼내 보여줄까? 헛소리 하지 마. 승우는 분명. 됐어. 이제 곧 헤어핀 커브야. 혜영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한 가지 말해줄게. 핸들을 잡고 차가 굴러떨어질 때 최대한 왼쪽으로 아이를 꼭 안아. 왼쪽이 수심이 좀 더 깊어. 죽지 않으면 덜 고생할 거야. 그리고 급제동 소리. 젖은 노면에 타이어가 잠기면서 내는 날카로운 비명. 금속과 암석이 부딪히는 굉음. 유리가 폭우처럼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 차체가 굴러가는 연속적인 둔탁한 소리. 마지막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동시에 차량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둔탁한 모든 것을 삼키는 소리. 블랙박스의 시야가 격렬하게 두 바퀴반을 회전한 후 화면이 어두워졌다. 3초 후 화면이 다시 돌아왔다. 블랙박스가 차량 내부에서 떨어져 나갔고 렌즈가 비스듬히 차량 천장 내장재를 비추고 있었다. 물이 선루프의 틈새로 스며들어 한 방울씩 렌즈 위에 떨어졌고 떨어질 때마다 화면이 조금씩 흐려졌다. 여성의 목소리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숨이 끊어질 듯 폐에 물이 찬 것 같았고 모든 호흡에는 보글보글하는 잡음이 섞여 있었다. 정구가 아이를 살려줘. 제발.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마치 물이 아래에서 천천히 집어삼키는 것처럼. 제발. 승우는 겨우 6살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오직 물소리만이 남았다. 비가 강 위에 내리는 소리. 차체가 천천히 가라앉으며 수압에 눌려 금속이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어린 소년이 수중에서 울부짖는 소리. 물에 삼켜져 대부분이 사라지고 단지 끊어진 꼬리 소리만이 남았다. 엄마, 엄마. 여기서 화면이 완전히 끊겼다. 자연스러운 종료가 아니라 블랙박스의 배터리가 물에 잠겨 합선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회백색의 눈송이 노이즈였고 그 눈송이 속에는 여전히 강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연회장은 삼페인 잔속 기포가 터지는 세세한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호흡이 모두 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무대 근처에 한 여성 하객이 눈물을 흘렸고 그녀는 손등으로 닦으려 했지만 닦고 나서야 자신의 손등도 젖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 눈물은 더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었다.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흘리는 예의상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진실한 것이 눈 밑에서 억지로 끌어낸 것이었다. 엄승우는 내내 대화면을 바라보며 돌아서지 않았다. 대화면의 눈송이 노이즈가 서서히 블루스크린으로 변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지만 콘솔 가장자리를 잡은 손가락 마디는 청백색이었다. 손톱 밑은 힘 때문에 하얗게 질렸고 가장자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등은 400인치 화면 앞에서 매우 작아 보였지만 연회장 전체의 시선은 그 순간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21년 만에 이 자리까지 왔다.
절벽 아래의 진흙탕에서 오늘 밤의 조명 아래까지 그 사이에는 수많은 그릇의 생선국, 수많은 연습장 종이 수없이 많은 한밤중에 깨어나 얼굴 가득 눈물을 발견한 순간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죽기 직전까지도 당신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가벼웠지만 마이크를 통해 모든 사람의 고막에 선명히 전달되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당신이 그때 구급차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어머니는 살아 계셨을지도 몰라요. 마침내 그는 몸을 돌렸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는 모든 감정을 삼켰다. 그 눈물은 그가 7살에서 27살 사이에 이미 다 말라버렸다. 21년 동안 그는 수많은 밤에 그날의 강물을 꿈꾸었다. 어머니의 손이 그의 손가락을 놓을 때의 손바닥 온도, 진흙탕을 기어가며 무릎에서 피와 모래가 섞여 딱지가 된 것을. 그 꿈들은 그가 17살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가 눈물을 대신할 더 강력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가 기록한 모든 이름, 모든 숫자, 엄정국을 가리킬 수 있는 모든 종이 조각. 그는 이것들을 10여 년 동안 모았다. 마치 다람쥐가 겨울잠을 준비하듯 한 알 한 알, 무에서 유로. 그런데 당신은 무얼 하고 있었죠?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두 번째 물건을 꺼냈다. 구겨진 백금 영수증 사본. 날짜는 2005년 9월 14일, 오후 7시 23분. 수취처는 서울 명동의 한 고급 보석상. 품목,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여성용. 금액, 4,700만 원. 당신은 새 애인, 지금의 법적 아내를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고르고 있었어요. 엄승우가 영수증을 사진 옆에 내려놓았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당신의 아내와 아이가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다른 여자를 위해 반지를 고르고 있었어요. 김미숙이 기빈석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테이블을 잡고 일어설 때 손가락이 테이블볼을 비틀었고 테이블 위에 있던 레드와인 한 잔이 기울어진 테이블볼을 따라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와인이 그녀의 삼페인색 치마자락에 튀었고 발목에서 허벅지까지 퍼지는 상처처럼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보지도 않고 오직 엄승우만을 응시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그 값비싼 립글로스는 침과 눈물에 씻겨 내려가 그 아래 창백하고 갈라진 입술살이 드러났다. 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산산조각 났고 모든 단어가 이 사이에서 짜내는 듯했다. 그가 당신들이 캐나다로 갔다고. 전처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연락처를 바꿔서 찾을 수 없었다고. 엄승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짙은 갈색 눈동자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몰랐다는 것을 믿었고 그녀의 지금 이 고통이 진짜임도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21년 전 그 비 오는 밤, 그녀는 바로 그 명동의 보석상에서 그의 어머니의 목숨으로 바꾼 반지를 시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때 아마 다른 디자인을 고를까 망설였을 수도 있고 점원에게 링의 너비가 맞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300km 떨어진 강물 속에서 6살짜리 소년이 시퍼렇게 질린 강물에 잠겨 있다는 것을. 무얼 몰랐다는 거죠. 엄승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 반지가 제 어머니의 목숨으로 바꾼 것이라는 걸. 아니면 21년 전에 당신 남편이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당신 아버지, 범한 전임 회장을 매수해 한 건이 사고로 앞길을 막던 전처와 친자가 아닌 장남을 제거했다는 걸. 김미숙의 손이 입을 막았다. 손톱에 붙은 스톤이 입술에 닿았고 그녀는 약간의 쇠맛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피가 아니었고 그녀가 아랫입술을 깨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반걸음 뒤로 비틀거리다 뒤에 있던 의자에 허리를 막혀 반쯤 앉은 채로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그녀는 엄정국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21년 동안 같은 침대를 쓰고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그녀에게 보석을 선물하고
깊은 밤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잠꼬대를 하던 그 남자.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엄승우는 그녀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고 다시 엄정국을 바라보았다. 화면의 블루스크린이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스캔 문서 2005년의 친자 확인 보고서였다. 신청인은 엄정국, 피감정인 엄승우, 검체 유형, 구강 점막세포, 검사기관,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 결론란에는 굵은 글씨로 선명히 인쇄되어 있었다. 생물학적 친권 관계 확률 99.97%. 엄정국이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엄승우는 그 친자 확인 결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가 약간 붉어졌지만 그는 힘껏 눈을 한번 깜빡여 그 얇은 물기를 눌러 담았다. 그 보고서는 그가 서울대학교 법의학과의 오래된 기록실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폐기 예정 만료 문서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상자는 계단실에서 10여 년 동안 방치되어 두꺼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계단실에 주저앉아 울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그 보고서가 그의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외친 승우는 분명 내 아이야 라는 말이 진실이었음을. 저는 7살 때 강가의 진흙탕에서 기어나와 지나가던 어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온해졌다. 마치 그 7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보름 동안 고열에 시달렸고 열이 내린 후에는 7살 이전의 일을 대부분 잊었어요. 저는 엄마만 기억하고 그날 비가 내렸다는 것만 기억하고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한번 올려다보았다. 빛이 너무 밝아 그의 눈이 살짝 쓰라렸다. 하지만 저는 범한 2글자를 기억했습니다. 그 어부의 라디오에서는 매일 범한의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아픈 것을 붙잡고 스스로를 진흙 속에서 끌어낸 겁니다. 어촌의 생활은 어땠을까? 김아저씨는 아이가 없어 엄승우를 친자식처럼 키웠다. 하지만 김아저씨는 매우 가난했고 낡은 어선 한 척과 바람새는 판자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었다. 엄승우는 7살부터 김아저씨를 따라 생선 장사를 나갔고 겨울 바닷물은 그의 손가락을 자주색으로 얼렸지만 그는 포장마차 뒤에 웅크리고 앉아 어부들이 중고시장에서 사온 낡은 교과서에 글을 썼다. 김아저씨는 그에게 볼펜 한 자루와 종이 더미를 사주었다. 종이 뒷면에는 다른 사람의 광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그 광고지 위에 글을 쓰며 범한 2글자를 수천 번 써내려갔다. 그는 나중에 범한그룹의 초기 공개 연례 보고서를 찾아내 어촌의 PC방에서 답답할 정도로 느린 인터넷 속도로 한 부씩 다운로드해 저장했다. 그는 그 재무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정국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했다. 그 얼굴은 그가 12살이 되던 해 신문에 실렸고 그는 그 얼굴을 20분 동안 응시한 후 수도꼭지에 얼굴을 대고 찬물을 부었다. 물은 차가웠지만 얼굴은 더 차가웠다. 그는 15살에 어촌을 떠나 시내로 나가 일했다. 낮에는 주유소에서 차를 닦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아낀 돈은 모두 책을 사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데 썼다. 그는 기초회계와 회사법을 독학했고 범한그룹의 매년 공개 보고서를 모두 읽었다. 그는 엄정국이 2005년 이후 갑자기 대규모 지분 변동과 자산 이전을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작업의 경로는 은밀했지만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마치 냄새를 쫓는 물고기처럼 그 장부 속 미세한 의심점들을 따라 하나하나 단서를 추적했다. 17살 때 그는 대학생 인턴 지원서를 위조해 범한그룹의 한 지사 기록실에 잠입했고 반나절 동안 핵심 임원 명단과 관계사 지분 구조를 몰래 촬영했다. 19살에 그는 서울의 한 일반 대학에 합격했고 번역 아르바이트와 심야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거 범안과 거래가 있었던 중소 공급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 공급업체들 중 몇 곳은 2006년 전후로 이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들 중에는 엄정국에 대한 원한이 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원한들이 엄승우의 초기 정보망이 되었다. 그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써서야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브레이크 고장의 진실, 친자 확인의 철저한 증거, 보석 영수증의 원본, 동남아시아 공급망의 복잡한 교차 지분. 모든 단계는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서 벽을 더듬으며 나아가는 것 같았다. 그는 지도도 없었고 안내자도 없었다. 그를 지탱한 것은 오직 그 어촌 라디오에서 반복해서 흘러나온 그 이름뿐이었다. 그 이름은 한때 그의 악몽이었고 나중에는 그의 연료가 되었다. 되돌려 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엄정국은 처음 5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힘, 아마도 40년간 사업을 하며 길러낸 생존 본능이 그를 의자에서 일어서게 했다. 그는 테이블을 붙잡고 일어서며 손가락으로 테이블볼을 깊게 구겼고 온 힘을 다해 얼굴의 위엄을 유지하려 했다. 그의 손가락은 이 사진의 몇몇 늙은 얼굴들을 가리켰고 그 사회 이사들은 모두 그가 자문료를 준 이사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의 목소리는 신듯 갈라졌지만 여전히 최대한 크게 내지르려 했고 그 갈라짐은 방금 그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그의 성대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일들, 지난 원한들, 그게 그룹과 무슨 상관이야? 엄승우, 내가 지금 나타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사회가 널 지지하지 않을 거야. 내 서명이 없으면 너는 한 푼의 유동자금도 움직일 수 없어. 그는 고개를 돌려 첫 줄 사회이사석에 앉은 몇몇 노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범안을 20년 넘게 따라온 원로들이었고 그중 2명은 그가 직접 평사원에서 이사로 승진시킨 사람들이었다. 설이면 그는 그들에게 값비싼 선물 세트를 보냈고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그는 그들의 해외 계좌에 자문료라는 이름의 돈이 입금되도록 했다. 그는 이 사람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생일, 취미, 불륜 상대의 이름까지 그는 이것들로 촘촘한 그물을 짰다. 그는 항상 그 그물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이사들 중 아무도 그와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다. 맨 왼쪽에 앉은 진백년, 그와 10년 넘게 골프를 치며 그가 철의 동맹이라 부르던 노인은 심지어 조용히 의자를 오른쪽으로 반치쯤 옮겼다. 진백년의 손가락은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폰 화면을 재빨리 누르고 있었다. 그는 최근 일주일간의 대화 기록을 삭제 중이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그 자신의 당황한 얼굴이 비치고 있었고 안색은 회황색이었으며 이마 끝에서 땀방울이 굴러떨어져 휴대폰 화면에 부딪혀 작은 물자국을 남겼다. 진백년은 올해 67살로 범안그룹의 세 번째로 큰 개인 주주였으며 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3년 전 엄승우가 그를 찾아갔을 때 진백년은 제주도의 골프 리조트에서 한 젊은 여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엄승우는 한 벌의 사진을 그 앞에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진백년이 회사 자금으로 산 그 리조트 별장, 수입 스포츠카, 그리고 그 여성의 상세 배경 조사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진백년의 손은 젓가락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엄승우는 그를 협박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만 했을 뿐이다. 내 전화만 정상적으로 받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진백년은 3년 동안 전화를 받았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 밤 9시 정각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정원구석으로 걸어가 목소리를 낮추어 엄정국이 최근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내부 회의를 열었는지 보고했다. 전화 너머의 엄승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가끔 하는 소리만 냈다. 3년 36통의 전화, 엄승우는 점차 범안그룹 자금 흐름의 전모를 조각해냈다.
진백년 옆에 앉은 정태우는 63살로 그룹의 해외 투자 부서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엄승우가 포섭한 두 번째 사람이었다. 엄승우는 반년 동안 정태훈의 아들이 미국에서 마약 흡연으로 체포된 기록을 캐내는데 시간을 썼다. 그 기록은 정태훈이 거액을 들여 덮었고 한국의 어떤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엄승우는 그 기록의 사본을 정태훈의 사무실로 우송했고 한 장의 메모를 첨부했다. 동남아시아 공급망의 전체 목록이 필요합니다. 정태훈은 다음날 바로 목록을 보내왔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재벌 세계에서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 법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엄승우는 3년에 걸쳐 엄정국이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던 동맹망에서 지지대가 되는 기둥들을 하나씩 빼내고 있었다. 그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빼지 않았고 매달 하나씩만 건드렸다. 엄정국이 머리 위에 건물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느리게. 엄정국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건물 전체에 외벽만 남아 있었다. 엄승우는 엄정국이 그 동맹들을 바라보는 표정을 지켜보았다. 그 얼굴에 놀라는 표정은 진짜였다. 그는 그들이 왜 자신을 보지 않는지, 왜 자신의 시선 신호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당황한 표정은 엄정국의 얼굴에서 전례 없는 것이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말이 안 듣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엄승우는 코트 안쪽에서 접힌 A4 용지를 꺼냈다. 종이 위에는 40이 넘는 이름과 그에 해당하는 날짜, 금액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다. 그 이름들 중 절반은 오늘 밤 이 연회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사진처럼 내던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후 검지로 첫 번째 줄을 3번 톡톡 두드렸다. 동남아시아 공급망, 부산항에서 호치민시티를 거쳐 자카르타까지 당신이 계약한 그 세 물류회사 법인 대표가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당신이 옛 형제들이 운영한다고 생각했던 그 프로젝트들의 최하위 자금줄은 제가 뒤에서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반음정 낮아졌다. 이전에 그의 감정이 팽팽한 활시위와 같았다면 지금은 그것이 지친 듯이 확고한 평온함으로 이완된 상태였다. 그것은 장거리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후 자신이 아직 몇 걸음 더 걸을 수 있음을 발견한 그런 이완이었다. 그는 피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피곤함을 넘어선 것이었다. 당신은 2018년부터 허위 조달 계약을 통해 현금 흐름을 이전해왔고 모든 거래는 당신의 특별보좌관 김명수의 손을 거쳤습니다. 김명수는 지난달 퇴직해 당신이 준 8억 원의 위로금을 받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자신이 처리한 모든 송금 기록을 저에게 넘겼습니다. 엄승우는 강연대 아래에서 갈색 종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서류 봉투는 꽤 무거워서 그는 두 손으로 들어 올려야 했다. 열어보니 두꺼운 은행 거래 내역서 더미가 나왔고 매장마다 은행과 경찰의 협조 조회 도장이 찍혀 있었다. 맨 위의 장은 범한그룹 물류자회사 범한운송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고 그중 노란색 형광펜으로 17건의 의심스러운 송금이 표시되어 있었다. 수취인은 모두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조세 회피 지역 페이퍼 컴퍼니였고 각 금액은 5억에서 15억 원 사이였다. 17건을 합하면 147억이었다. 아래에도 더 많은 페이지, 더 많은 표시, 더 많은 색깔의 펜으로 그려진 동그라미와 화살표들이 있었다. 진백년 씨. 그가 갑자기 한 이름을 불렀다. 사회의 사석에서 의자를 옮기던 그 노인이 온몸을 경직시켰다. 그의 휴대폰이 짝 소리와 함께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당신이 그와 골프를 칠 때마다 받던 전화, 당신이 그가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받지 않고 옆에 나무 그늘로 걸어가서만 하던 그 전화, 그 이어폰 너머는 접니다. 3년 전부터 진백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의 뚱뚱한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 냅킨을 꽉 쥐었고 그 하얀 비단을 한 덩어리에 엉킨 실처럼 비틀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몇 번 움직였을 뿐 마침내 거의 흐느낌에 가까운 숨소리만을 내뱉었다. 그는 평생 사업장에서 40년을 몸부림치며 살아왔고 1000개가 넘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5만 명이 넘는 팀을 관리했지만 그 순간 그는 마치 담임 선생님에게 지목된 초등학생처럼 느껴졌다. 승우야. 그는 마침내 웃음을 억지로 끌어냈다. 웃음소리는 두 장의 사포가 마찰하는 것처럼 메말랐다. 이건 너희 부자 사이의 일이지, 내가. 당신은 직위를 이용해 엄정국의 분식회계를 도운 대가를 저도 별도로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엄승우가 그를 끊었다. 목소리에는 한 톨의 온기도 없었다. 여기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보시겠습니까? 진백년은 고개를 숙여 얼굴을 냅킨 속에 파묻었다. 냅킨에는 신라호텔의 금박 로고가 찍혀 있었고 그 금색이 땀에 젖은 그의 이마에 묻어 흐릿한 자국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의 40년 사업가 인생에서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완벽히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난 후 자신의 남은 날들이 어디서 보내질지도 완벽히 알고 있었다. 엄승우는 다시 엄정국을 향했다. 당신이 의지하던 사람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 당신이 골프장에서 형제라 부르던 사람들 모두 내 사람이에요. 당신의 분기별 자금 흐름은 당신의 재무총괄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는 서류 봉투를 엄정국 앞으로 밀었다. 두꺼운 서류 더미가 봉투 입구에서 일부 빠져나와 그 아래에 깔린 범한그룹 조직도가 드러났고 그 위에는 빨간 펜으로 임원 이름의 3분의 1이 X표 처리되어 있었다. X표 처리된 사람들은 이미 엄승우가 배치한 사람으로 교체되었거나 별도 조사를 받고 있거나 오늘 밤 이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들이었다. 엄정국의 오늘 밤 후계자 대관식은 원래 그 조직도 위에 한 사람의 새로운 이름 엄세훈을 추가하려 했지만 그 순간 그 조직도에는 오직 뚜렷한 붉은색 X표만이 남아있었다. 어제 잠정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승우의 목소리는 무기질적인 냉정함에 가까워졌다. 당신은 허위 조달 계약, 관계사 거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누적된 그룹의 수년금 흐름 적자는 303억 7천만 원입니다. 연회장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쉬었다. 300억은 한국에서 중간 규모의 상장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범한그룹의 총자산은 2조 원대였기에 300억이 파괴적인 숫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300억은 현금 흐름이었다. 빼내진, 작동 중인 그룹의 일상적 혈액을 지탱하던 살아있는 돈이었다. 엄정국이 그 돈을 어디로 옮겼는지는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일부는 김미숙 명의의 해외 부동산으로 흘러갔고 일부는 스위스은행 계좌 속숫자 개임이 되었으며 또 일부는 동남아시아의 서류상에서 증발했다. 그 증발 경로는 오직 엄정국과 그의 동맹들만이 알고 있었다. 엄승우가 허리를 굽혀 엄정국에게 다가갔다. 거리가 가까워져 엄정국이 그의 얼굴에 있는 낡은 흉터의 미세한 결을 또렷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흉터는 돌에 베인 것이었고 깃불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얕은 능선 같았다. 엄승우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마이크는 여전히 그의 모든 낱말을 선명히 포착했다. 당신은 범안의 회장입니다. 서명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서명한 모든 계약의 최종 행선지는 당신이 통제하는 계좌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동맹들이 당신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당신이 수년간 살찌운 그 사람들은 이제 단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켰다. 법정에서 당신을 지목하는 일. 엄정국의 입술이 떨렸다. 마치 물가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그의 목젖이 몇 번 위아래로 움직였고 소리를 내려 했지만 매번 침에 막혀 돌아왔다. 그의 시선은 주변을 더듬었고 자신과 시선을 마주할 얼굴 하나를 찾으려 했다. 없었다. 그는 진백년이 냅킨 속에 파묻은 뒷머리를 보았고 정태훈이 테이블의 나뭇결을 세며 고개를 숙인 옆얼굴을 보았고
두 번째 줄에 앉은 자신이 직접 승진시킨 지사장들을 보았다. 그들 모두 그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찾는 척했고, 어떤 이는 물을 마시러 컵을 들었고, 어떤 이는 옆 사람과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너무 의도적이어서 모든 오늘 날씨 좋네요가 서투른 연극처럼 들렸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여전히 있었고, 건물은 여전히 있었고, 삼페인 타워는 여전히 있었고, 300명의 하객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제국에는 더 이상 그에게 속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의 특별보좌관 김명수의 자리에는 낯선 얼굴이 앉아 있었다. 법무본부장은 자리에 없었다. 그가 즐겨 사용하던 그 몇몇 법무법인의 대표들은 오늘 밤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법무법인들은 나흘 전 엄승우가 중개인을 통해 보낸 증거자료 사본을 동시에 받았다. 각 자료 하나하나가 그들의 변호사 자격증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불참. 엄정국이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한때 수조원의 계약서를 쥐었던 그 손은 이제 모든 뼈를 잃은 것처럼 의자 팔걸이 위에 축 늘어져 있었고,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땀이 그의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려 턱선을 따라 1200만 원짜리 맞춤 정장 앞자락에 떨어졌다. 정장은 짙은 회색이었고 땀 자국이 퍼지며 더 짙은 회색으로 변했다. 마치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에 내려앉은 흔적처럼. 그는 마치 속대를 빼낸 낡은 겉옷처럼 의자 깊숙이 가라앉았고 실제 나이 62세보다 20세는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범안이 가장 어려웠던 몇 해에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는 항상 허리를 펴고 회의탁 위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척추는 누군가 빼낸 것 같았고 그의 온몸이 안으로 무너져 내렸다. 감사팀의 담당자가 옆에서 보고서 한 장을 펼쳐 빨간 펜으로 어떤 페이지의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 동작은 매우 가벼웠지만 그 동그라미는 대화면에 투영되었다. 3037억. 굵은 글자, 빨간 동그라미. 숫자의 모든 0이 선명하게 눈을 찔렀다. 연회장의 음악은 언제 멈췄는지 알 수 없었다. 300명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무도 술잔을 들지 않았고 아무도 수군대지 않았다. 몇몇 겁이 많은 여성 하객들이 조용히 일어나 옆문으로 빠져나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들이 남은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더 무거운 어떤 것 때문이었다. 그들은 의무감을 느꼈다. 범안그룹 30년의 역사가 이 밤에 다시 쓰여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 현장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역사의 증인이었다. 웨이터는 그 은쟁반에 담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캐비어 안주를 들고 구석에 서 있었다. 은쟁반 위의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고 캐비어는 실온에서 약간 물러져 약간 비린내를 풍겼다. 그 웨이터는 나가기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머뭇거렸다. 그가 담당한 몇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무대를 향하고 있어 아무도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쟁반을 든 채 거의 10분 동안 서 있었고 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엄세훈, 오늘 밤 후계자의 관을 받아야 했던 그 젊은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의자가 두꺼운 카페트 위를 움직이며 둔탁한 마찰음을 냈다. 그의 얼굴은 청백색이었고 입술은 일자로 굳어 있었으며 시선은 아버지와 이 갑자기 나타난 형 사이를 오갔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고 아마 아버지를 변호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블랙박스 속 대화는 모든 변명을 그의 목구멍에 막아버렸다. 그는 브레이크 라인을 3분의 2 잘랐어라고 직접 말한 남자를 변호할 수 없었다. 설령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가 엄승우를 향했다. 두 사람은 세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였고 유전자에는 같은 혈통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성장 경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가로질러 있었다. 한 명은 강남구의 별장에서 수입 우유를 마시며 자랐고, 한 명은 경상북도의 어촌에서 생선국을 마시며 자랐다. 한 명은 와튼스쿨의 잔디밭에서 오늘 밤의 조명 아래로 걸어왔고, 한 명은 절벽 아래의 진흙탕에서 오늘 밤의 조명 아래로 기어 올라왔다. 엄승우가 그를 3초 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매우 복잡했다. 냉담함이 있었고, 거의 동정에 가까운 피로가 있었으며,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21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또 다른 버전을 바라보는 듯한. 너는 알 필요 없어, 엄승우가 말했다. 너는 깨끗해. 내 자료는 내가 다 확인했어. 너는 그의 어떤 더러운 장부에도 관여하지 않았어. 내 사업 잘해. 범안에 너를 위해 깨끗한 자산 일부를 남겨뒀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야. 엄세훈의 어깨가 아주 살짝 풀렸다. 그것은 미묘한 생리적 반응이었다. 밤새 긴장했던 등 근육이 너는 깨끗해라는 내 글자를 듣고 마침내 반치쯤 이완된 것이었다. 하지만 곧 다시 긴장했다. 그는 엄정국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그에게 정직이 상인의 제1신조라고 가르친 아버지, 18살 생일에 그에게 손잡병법을 선물하며 모든 일에는 뒷수가 필요하다고 가르친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손잡병법의 첫 장에 한 줄을 써주었다. 세훈아, 아빠는 평생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너만은 내 길을 밟지 않길 바란다. 엄세훈은 당시 그것이 중년의 흔한 회고 정도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는 그 한 줄의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한 남자의 모호한 참회였다. 왜요? 엄세훈의 목소리는 매우 가벼웠다. 그는 엄정국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엄정국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그 낡은 사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20여 년 전의 엄정국은 6살짜리 엄승우를 안고 그렇게 활짝 웃고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다운 미소로. 그때 엄정국은 아직 범안의 회장이 아니었고 타짓이 강혜영의 남편이자 엄승우의 아버지였다. 그날은 엄승우의 6번째 생일이었고 그들은 놀이공원에 가서 회전목마와 범퍼카를 탔다. 강혜영은 오토매틱 카메라로 10여 장의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이 마지막 장이었다. 엄정국은 아들을 들어 올려 어깨에 올렸고 강혜영이 여기 봐라고 외치자 엄정국은 고개를 돌려 렌즈를 향해 활짝 웃었고 엄승우는 아버지의 머리를 붙잡고 낄낄 웃었다. 그것이 강혜영이 찍은 마지막 필름이었고 필름이 인화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엄정국은 그 사진을 응시했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의 폭은 너무 작아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 방금 엄승우를 만지려 했던 그 손은 그 순간 테이블 위에 평평히 놓여 있었고 아주 살짝 움츠러들어 있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아이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연회장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부터 당신이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블랙박스 속 목소리가 떠오를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느려졌고 모든 낱말이 선명하게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었다.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아이를 살려줘라고 외치시는 소리를 반복해서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에 깨어날 거예요. 당신이 강물의 냄새를 꿈꾸었기 때문에. 엄정국의 손가락이 마침내 움직였다. 공중에 매달려 있던 그 손이 천천히 축 처져 내려왔다. 먼저 의자의 나무 팔걸이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내더니 팔걸이의 곡선을 따라 미끄러져 떨어져 몸 한쪽에서 힘없이 흔들렸다. 그 잘 가꾸어진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고 그 아래 청회색의 혈관이 드러났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오직 숨소리만이 새어나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몸속 공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승. 그 음절은 너무 가벼워서 오직 엄승우만이 들을 수 있었다. 엄승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엄정국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 밤 내내 가장 복잡한 한 번이었다. 그것 안에는 21년 증오의 끝, 6살 소년의 눈물의 마름, 한 줄기 강물의 평온, 한 어부가 의식 없는 아이에게 건넨 그 생선국의 온기가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그 1초의 시선 속에 몰려 있었다. 마치 천장의 네거티브가 한 장의 사진 위에 겹쳐진 것처럼. 그리고 그는 시선을 거두었다. 몸을 돌렸다. 코트자락이 날카로운 홀을 그리며 휘날렸다. 그는 그 금빛 상장문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매 걸음마다 같은 리듬을 밟았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의 걸음이 무겁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 무거움은 원래 7살 소년이 21년 동안 짊어져온 것이었고 절벽 아래에서 이 화려한 조명의 연회장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온 것이었다. 그는 21년 3개월을 걸어서 그 절벽에서 이 무대까지 왔다. 지금 그는 무대에서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언가의 무게를 벗어 던지는 중이었다. 그의 어깨가 중간쯤에서 아주 살짝 내려앉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이 마침내 그의 견갑골에서 미끄러져 내린 것처럼. 김미숙은 기빈석에 널브러져 앉아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다. 프렌치 네일에 붙은 스톤이 그녀의 손바닥에 얕은 붉은 자국을 몇 개 냈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는 크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경련할 때마다 최대한 누르려는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녀 옆의 여성은 더 이상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자신도 눈물로 얼굴 가득 적셨기 때문이었다. 그 90만 원짜리 레드와인 잔의 파편은 여전히 카페트 위에 놓여 있었고 짙은 적색의 술이 서서히 연한 색의 양털 카펫면으로 스며들어 짙은 갈색 자국을 남겼다. 엄세훈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엄승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반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입술을 열어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은 그의 입가에서 한 바퀴 돌다 다시 삼켜졌다. 그가 묻고 싶었던 것은 다시 올 거야. 인지 나중에 찾아가도 돼. 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다만 그 뒷모습이 닫혀가는 문틈 사이로 점점 좁아지고 작아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함께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22년 만에 그가 형이라는 단어가 가리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온기를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비록 그 온도가 지금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엄승우는 문 앞에 도착해 한 걸음 멈췄다. 문 밖은 긴 복도였다. 복도 끝은 엘리베이터 홀이었고 엘리베이터 홀 밖은 서울 강남의 밤비였다. 비는 멈추지 않고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한순간 반초도 안 되는 멈추었다. 마치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자신이 부정한 것처럼. 그리고 그는 다시 걸어갔다. 뒤에서 금빛 쌍짝문이 천천히 닫혔다. 문짝과 문틀 사이에서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마치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처럼. 문 안에서 법원 집행관이 수갑을 꺼냈다. 금속이 채워지는 소리는 맑고 짧았다. 여성 변호사가 체포영장을 낭독하고 있었고 3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그녀의 표준적이고 일정한 속도의 목소리로 읽혀졌다. 감사팀은 서류를 봉인하고 있었고 각 서류의 봉인구에는 날짜와 번호가 찍힌 봉인지가 붙여졌다. 회장석에서 엄정국은 등을 굽히고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자 속으로 눌려있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은 앞으로 채워져 있었고 은색 꼬리가 정장 소매의 금속 단추와 가끔 부딪히며 가느다란 딸랑 소리를 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그 낡은 사진 위에 머물러 있었다. 사진 속의 엄정국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6살짜리 엄승우를 안고 그렇게 힘껏 웃고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것이 그가 평생 마지막으로 그렇게 웃던 순간이었다. 문 밖, 복도 천장의 흰빛이 엄승우의 얼굴 위에 명암이 교차하는 선을 드리웠다. 그는 세 걸음을 걸어나간 후 멈춰섰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감사관도, 변호사도,
법원 집행관도 없었다. 오직 그 한 사람과 텅 빈 복도에 멈춰선 자신의 발걸음 소리에 메아리만이 있었다. 그는 턱을 살짝 들고 눈을 감았다. 복도 끝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매우 가벼워 이중 유리를 통해 들어오며 마치 무언가가 입을 막은 것처럼 들렸다. 그 소리는 그가 7살 때 절벽 아래에서 들었던 빗소리와 같았다. 울먹이고 무겁고 마치 하늘 전체의 무게가 위에서 내리눌러 오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점은 그때 그는 절벽 아래에 있었고 그 빗물은 차가웠다는 것이다. 지금 그는 복도에 서 있었고 빗물은 그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약 5초 동안 서 있었다. 그 5초 동안 그는 다시 절벽 아래의 진흙탕으로 돌아갔다. 7살, 온몸이 상처투성이 무릎과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이 그가 미끄러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손가락을 놓았다. 그는 강물 속에 혼자 떠 있었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으며 팔을 힘껏 저었고 차가운 물을 한가득 삼켰다. 그는 어느 방향으로 헤엄쳐야 할지 몰랐지만 아주 먼 곳에서 어떤 소리가